지인들의 우울한 하소연 때문에 덩달아서 우울해지고 있고 또 감정 쓰레기통이 마치 내가 된 것 같다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가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착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괴롭힘을 겪고 있고 너무나 인생에서 지금 큰 손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관계하고 소통을 탐구하는 상담심리학자 이헌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2023년 보내면서 인간관계 좀 괜찮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삼라만상의 스트레스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 번째가 건강이고요. 네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세요?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의 2023년 인간관계 어떠셨는지 또 오늘은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말 정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우울한 하소연을 누군가에게 자꾸 하는 편인지 아니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받아주는 편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인들의 우울한 하소연 때문에 덩달아서 우울해지고 있고 또 감정 쓰레기통이 마치 내가 된 것 같다면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착한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우울이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너무나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우울한 측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서로 공명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걱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신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은 공명되는 게 있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걱정과 우울이 많은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정 쓰레기통이 우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쓰레기통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만 만나면 나한테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분은 원래 분노 조절 장애라 그냥 그래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증이 아닌 이상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듣고 확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 걸렸다 씨.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빵빵 막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차게 나왔어요.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내리는데 차는 조그맸는데 사람이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거예요. 눈이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약간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전전두엽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더 가면 죽어. 야, 너 빨리 뒤로 돌아가. 분노 조절 장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자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사람 봐가면서 한다. 분노가 아무한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노를 받아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걸로 여러분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본다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는 것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담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집의 대소사의를 자기가 다 하고 있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 때도 친구들한테 항상 뭔가 자기가 양보하고 뭔가 친구들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주기도 하고 또 결혼하면은 문제 많은 배우자하고 만나가지고 심지어 아이도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뭔가 해결해 주다가 상담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족 상담의 용어로 희생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서 보통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식은 진짜 깨물려고만 해도 아픈 자식이 있고요. 어떤 자식은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깨물어도 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질렸고 내 진짜 부모님 연락도 싫고 지금은 내 부모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내가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형제자매에 비해서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뭘까요?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앞으로는 동생하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막 설거지 치우고 자기가 물건 정리하고 막 굉장히 막 환한 미소를 지면서 가족 안에서 여러 기능들, 착한 기능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사회, 또 문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내가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착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나는 항상 괜찮다고 하고 계속 그분이 밥을 사요. 사실 돈이 많아서 그분이 막 밥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막 남이 해도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한다고 해요. 그분 시간이 넘쳐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되게 관계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좀 모르는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한다는 그런 고독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굉장히 그 바닥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나는 홀로 남겨질 거야.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모두가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라는 굉장히 슬프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런 상처들이 그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착한 아이로 기능해야 된다고 스위치를 자꾸 누르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한 10명 정도의 회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팀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나는요. 그거에 대해서 손을 이렇게 들을 만한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요.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치를 막 누르고 싶어도 누르면 안 된다는 어떤 나의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 프로젝트는 진짜 손해가 될 게 명백해요. 아까 그 좋은 프로젝트 하신다고 하셨던 분 있죠? 그분은 갑자기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 있죠? 그 약간 어색한 느낌.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들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압박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메아리입니다. 야, 네가 해. 야, 너 어색한 분위기 이거 그냥 놔둘 거야? 야, 너 빨리 지금 너 이거 착한 아이잖아. 네가 해야지. 야,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메아리들이 나한테 울려 퍼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난입니다. 내가 그 압박감에 견디면서 나도 막 안 하려고 지금 이를 악물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만약에 지금 손 안 올리는 것은 너 진짜 이기적인 거야. 너만 아는 거야. 야, 너만 알면은 뭐라 그랬지? 너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너 싫어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마치 협박조에 또 다른 메아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 요소 속에서 나는 자꾸 무엇인가를 착하게 기능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째 요소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건 바로 높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공감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너 이거 하는 것은 항상 엄마가 기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지. 야, 영희는 참 이렇게 하다니 참 엄마가 너의 착한 행동을 보니까 참 좋아. 엄마 참 기뻐. 이런 메아리들이 부모님에 따라서 그런 상호작용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의 메아리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여야 되는데요?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압박감과 비난, 관계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 모임에서 동료 모임에서 자꾸 밥을 사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래. 부모님이 부자야. 부모님이 그냥 금수저라 그래. 전혀 아닌데. 나만 사실 취업 못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다고 좀 표현해야 됩니다. 괜찮지 않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요. 라고 조금 여러분이 작게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욕구를 얘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목소리를 다 낸다고 하면
오히려 제 인생에 뭔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백하게 괴롭힘을 겪고 있고 너무나 인생에서 지금 큰 손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고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추를 2에서 3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갖다 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금요일은 좀 혼자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뭐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여기 가서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표현해보는 것이 그 사람도 뭐 크게 그걸 거절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거절 못하고 하고 있는 요소가 100가지라면 그중에 많은 부분은 생각보다 해도 괜찮은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빈도를 넓혀보시고 나에 대한 요소를 상대방이 더 이해해주고 좀 어떻게 보면 돌봐줄 수 있고 또 돌봄망이라는 게 상호적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를 조금만 옮겨보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독 인생에서 뭔가 자꾸 안 풀리고 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소시오패스래요. 이분은 검사를 해봐도 전혀 소시오패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애초에 그 사람에게 왜 끌린 걸까요? 화려하고 뭔가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무대는 항상 독자 무대입니다. 손절이 안 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좀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